네, 12월 19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은재 인터뷰입니다. 언제나 든든한 조합 용감한 남자 두 분을 모시고 정치연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다. 네, 저 용용 커플, 용용 네, 커플 말고 뭐라 콤비, 콤비라고 하겠습니다. 커플은 남자끼리 용감한 남자. 커플 그렇잖아요. 네, 언제나 용감하게 일단 정치연한 중요한 게 이야기하시는 김은지 시사인의 50만 뉴스인. 돌파했다. 뉴스인.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눈에,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 이번 주 내내 축하하고 있습니다. 눈에 확 띄는데 역시 뭐 변함없이 네. 촌스럽고 초심을 지켜가는 저희의 마음. 빈 티도 그냥 네, 초심. 덕지덕지나고 레트로 느낌 그냥 이걸 유지해요. 네, 열심히 뛰어서 스튜디오 바꿔보도록 제발 하겠습니다. 바꿔요. 아니, 진짜로 나는 바꿔요. 유튜브 50만 넘겼는데 이렇게 이 색종이에다가 경축해갖고 이렇게 참 뉴아틱하게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을 것 우리 그래도 같아요. 도와주러 안 하는 게 김영남 어디야. 의원님 끝까지 저희에게 쓴소리 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똑같이 하고 계시는데 레드팀 레드팀. 네, 잘 되라고 사장님이 좀 보셔야 돼요. 사장님이. 다 보고 있어요. 가장 모르지 중요한 않은 이야기. 거지. 자, 저희 50만 축하 레드팀으로서 해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두 분 모시다 보니까요. 4시를 기준으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고 바로 편집 없이 내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치하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라고 해서 석동영 변호사가 입장을 냈거든요. 네. 사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이긴 합니다. 내란 아니다. 난 당당하게 맞설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 했는데 왜 기자회견 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기자회견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석동현 변호사는 피의자 윤석열 내지는 피소추인 윤석열의 변호사가 아니에요. 아직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 선임제를 안 냈어요. 예,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변호인 자격으로 어떤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예.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이제 얼마 안 되지만 본인들의 지지 세력을 규합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끝까지 나를 응원해 줘라. 그러면서 지지세를 규합하고 또 그 수염길은 천공이라는 사람이 한마디 했잖아요. 석 3개월 달만 후면. 버티면 예. 된다. 석 달 지나면 판이 바뀐다. 와. 뭐 그러면서 그걸 정말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정말 판이 바뀐다. 탄핵 기각된다. 난 돌아와서 피해 복수를 할 것이다. 그걸 야. 정말 믿고 있는 것 같아. 윤 대통령은 네. 큰일 났네요. 예. 만약에 그렇게 돼도 큰일 난 것이고 그렇게 믿는 것도 큰일 나는 것이고요. 아니 그렇게 믿는 거야. 원래 뭐 제정신이 아닌 건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뭐 큰일 이미 났고. 거기에 부하 내동해갖고 저런 기자회견하고 또 오늘 오전에는 아마 외신 기자들 상대로 네, 했을 네. 거요. 예. 근데 심각한 나라 망신을 계속 시키고 있어요. 정말. 네. 아니 진짜 예. 심각한 게 아까 저도 이제 생방으로 봤는데 예. 2시부터 왜 해야지? 뭐 말도 제대로 못해요.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대요. 말씀한 대로 뭐 선임계를 안 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은 아주 쥐어짜내서 뭐 내란이라고 말하고 내란하는 사람 맞냐 말도 안 되는 말장난. 그다음에 망국적 비상 상황 그것 때문에 했다. 그러니까 이 내란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통칭했단 말을 조금 애둘러서 얘기를 한 건데 예. 규현 어머니 말대로 그거예요. 지금 석동현 변호사를 내세워서 할 말도 없는데 일단은 지지층을 격동시키기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제정신으로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제가 알기로는 석동현 변호사가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본인도 본인의 지성을 예. 부인할 수 없는지 자꾸 말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의 기자회견은 국민의 시간을 도둑질했고 전파를 낭비했고요. 그다음에 국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아주 명백히 헌법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제2차 가해였다. 저는 그렇게 좀 봤습니다. 근데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총선에 자유통일당으로 비례대표 2번이었나? 예, 맞습니다. 그렇게 출마를 남자 했었죠. 1번. 그러니까 사실은 석동현 변호사는 그 검찰 출신인데 제 기억에 부산검사장까지 했나? 그렇죠. 이제 그래서 또 그랬을 LCT 거예요.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려가지고 네. 한때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출마를 오래전부터 여러 번 했어요. 근데 거의 공천이 안 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국회 입성의 꿈을 계속 오래전부터 꾸었는데 안 되다가
금년 4월 총선에는 급기야 자유통일당에 입당해서 거기 후보로도 출마를 했었고 글쎄 지금 와서 피소추인 내지는 피의자 윤석열의 변호인을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 객관적으로는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인지도는 많이 높아지겠어요. 아, 인지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의심될 정도로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제일 좀 화가 났던 게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란이라고 말하고 하는 내란이 어딨냐. 이건 헌법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외신들한테 얘기했는데 이제 국가적 망신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말하는 내란은 없다. 전두환이도요. 본인이 했던 비상 12.12 사태는 구국의 혁명이었어요. 그걸 내란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어요. 원래 그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본인들은 지금 윤석열 얘기하듯이 구국의 심정으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헌법상의 어떤 잣대를 들이대면 내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전 세계의 눈을 아예 의식하지 않은 거냐. 그다음에 외신으로 지금 기자들 통해서 타전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경제적인 그 타격 심각할 것 같아요. 저는 나라 방식 계속 시키고 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아까 결국 그 나라 이야기 방식 연장이죠. 플러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행동을 지금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이라서 저는 이것도 나중에 죄 추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바라보면 저런 게 우리가 들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외신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하면 어쨌든 기사가 나가잖아요. 대통령 측이라고 해서. 네, 외국인들이 보기엔 여전히 불안하구나 대한민국이. 그렇네요. 네, 일단 친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대통령에 있는 자는 아직 승복을 안 하고 여전히 버티고 있고 이른바 불안한 대한민국의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구나. 외국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투자 적격은 없는 거죠. 맞아요. 예. 돈을 집어넣을 생각이 안 드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70% 이상의 탄핵이 옳았다, 네. 내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다. 어쨌든 충돌하고 있는 거로 자꾸 비춰지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불안한 상태인 거죠. 게다가 오늘 이제 또 했던 주장들 중에서도 거짓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꽤 된다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뭐 체포의 채째도 꺼낸 적이 없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장 어제 나왔던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도 이게 신변의 위협 전화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주변에 했다는 거잖아요. 그날 계엄 당시 국회에 절대 가지 마라. 내가 들은 첩보가 있는데 가면 체포될 거고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걸 들었다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말을 흘렸다는 것은 이제는 사실을 좀 밝혀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것 같고 한동훈 대표가 신뢰할 만한 정보기관이 어디겠어요. 국정원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정원 1차장이 한동훈 대표의 신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방첩사령관과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아니 대한민국 국정원 1차장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그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늘 마주한다며요. 그러면은 그 둘이 마주하면서 하는 게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좀 그럴싸하게 만들지? 라는 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 N간에야 통하죠. 그러니까 상식에 벗어나니까 이거는 거짓말도 적당히 1%의 진실이라는 게 있어야 이게 선동이나 거짓말이 성립이 되는데 진실이 0%도 없어요. 그냥 거짓말인데 그냥 뻔뻔할 뿐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게 결국엔 본인이 죽을 길을 가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아까 말했듯이 아주 극소수의 극우 지지층을 끌어당겨서 재판까지 한번 이 사회 혼란을 통해서 여론전을 펼쳐보겠다 그 의도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몇 달 동안 국민들 뒷목 잡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진다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좀 답답한 건데 또 계엄 모의 정황도 계속해서 이제 그 진술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제 판교에 왜 갔냐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했었는데 심지어 탱크를 동원할 수도 있었다는 정황이 나온 거잖아요. 기갑 여단장이 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기갑 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탱크로 서울에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여단이니까 거기까지 동원해서 아마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그게
국회 해제 요구가 그렇게 빨리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어질 수 있는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나 이런 거를 무력으로 진압하거나 해산시키기 위해서 장갑차, 탱크 등이 주력 무기인 화력인 기갑 여단을 동원하려고 했던 것으로 뭐 볼 수밖에 없죠. 네. 그거는 당연히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경고를 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예, 지금도 그러고 있죠. 예, 3시간 만에 끝나는 게 어딨냐. 아니 어느 나라 대통령이 경고를 하기 위해서 비상계엄 선포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구체적 사실과 비추어 보면 거짓말인 거죠. 아니 경고하려고 했으면 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기갑 여단의 여단장을 불러서 데리고 있었냐고 여기. 예.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3일 날 밤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아마 본격적인 병력의 출동은 그 다음 날 12월 4일부터 아침부터 이루어졌을 거예요. 이건 뭐 글쎄 1시간도 안 걸리죠. 예. 거기 기갑여단이 파주에 있으니까 거기서 불과 그 광화문 쪽까지 들어오는 데는 30km니까 2, 30분이면 들어오죠. 탱크로 30분이면 들어오거든요. 요새 탱크가 탱크가 빨라졌어요. 빨라요. 끔찍하네요. 시속 예. 60km 이상 달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쫙 오면 30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랄까 맨날 정말 손바닥에 왕자 쓰고 다니더니 진짜 왕 노릇을 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본인 내 법이지. 말대로가 이게 법이고 헌법보다 내 말이 더 세. 이거 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짐이 법인데 본인은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왕한테 본인의 그 신기를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국가 세력. 반국가 세력 이걸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걸 정치로 풀자니 능력은 안 되고 아니 자기가 잘하는 게 힘으로 풀자라는 것이라서 불법 계엄을 했는데 이게 경고라고요? 또 소란이래요. 내란이 아니라. 그냥 어처구니가 없는 발언들을 계속 하는데 경고를 탱크를 동원하고 헬기를 동원하고 중무장한 계엄군을 동원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경고라고 하려면 제가 한 2만 번 양보해서 그냥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하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면 저는 그냥 경고성의 비상계엄의 구두적인 경고라면 이해하겠어요. 탱크가 북파공작원이 동원되고요. 그 다음에 국정원 동원되고요. 그냥 방첩, 수방사, 특전사, 기갑여단, 그 다음에 정보사 이거 온통 다 지금 동원됐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사살, 암살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저는 이렇게 조각조각들을 보니까 탱크, 헬기, 무장한 특공 여단 투입, 그다음에 국회에 대한 계엄 해제 의결을 막고 일단은 그걸 막아서면 탱크가 치고 올라올 것이고 그리고 이 명분을 어떻게 할 거냐면 북파공작원이 예를 들어서 상상이지만 암살을 통해서 어떤 소요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비상계엄을 했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된 이런 민주당의 야당 인원들이다.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시나리오로 짜맞추려는 게 아니었는지 계속해서 드러나는 정황들을 짜맞추면 그런 좀 조악한 영화 같은 시나리오가 생각이 나요. 네. 그 말이 안 되는 게 HID가 그야말로 북파 공작 부대잖아요. 예. 그 부대 위치는 저 강원도에 휴전선 가까운 데 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북파야. 뭐 작전을 하려면 북쪽으로 가는 거지. 그게 왜 남파가 되냐고. 왜 국회로 오냐. 예. 아니 판교에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한참 내려온 거지 남쪽으로. 그러니까 남파된 거죠. 북파 공작원이 남파됐단 말이에요. 예. 그거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는 방향만 보더라도 거짓말인데 네. 충분히 이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건데요. 뿐만 아니라 유혈 사태가 없었다라는 것도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을 윤 대통령에서 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나온 내용들을 보면 실탄이 10,000발 넘게 지금 국회에도 갔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물론 추정이긴 합니다만은 챙겼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 헌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검찰총장 출신이라서 헌법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지만 그래서 구술을 했나? 헌법은 안 봤나? 유신헌법만 본 것 그 같아요. 유신헌법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떨어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제대로 된 헌법을 본 것 같은데 아니 내란죄라는 것들은 유혈 사태하고는 무관한 거라니까요. 결국에는 내란이라는 것은 기수든 미수든 그냥 예비 음모만 하더라도 이거는 처벌이 되는 것이고 예. 이 내란에 대한 국헌문란의 이 뭐 목적성만 파악이 되면 입증만 되면 이건 그냥 내란죄로 되는 겁니다. 예.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적인 상식인데 뭐 피를 흘려야 내란이에요? 피를 보려고 그랬어요? 뭐 끔찍한 사람들이네. 아니 유혈 사태가 없었던 거는 참 불행 중 다행인데 유혈 사태가 없었던 게 윤석열이나 김용현의 의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국회 들어가는 계엄군이 실탄을 이제 카트리지에 담아는 갔죠. 이른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탄통이라고 부르는 이 상자 안에 실탄은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각 대원들한테 지급은 안 됐을지라도 개별 지급은 안 개별 했다. 지급은. 예. 근데 이번에 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보면 영관급 장교들부터 안 움직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이른바 별 4개, 3개 달고 있는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웬만큼 했어. 그 내란 모의자들은 대부분 고위장성이에요. 예. 근데 그 고위장성의 명령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영관급 장교들 선에서는 다 브레이크가 걸린 적이 많아요. 안 됩니다. 이게 실정법 위반입니다. 뭐 그 법무실장의 국회 증언이나 이런 단계에서 보면 그리고 국회에 들어간 계엄군도 왜 그거 빨리 진압 못해? 왜 의원들 빨리 끌어내라고 맨 위에서부터는 난리를 쳤지만 거기서 수동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사실은 국회 보좌관들이 막는다고. 그러긴 하죠. 그 사람도 정말 특수훈련 받은 그럼요. 군인들인데. 공수부대원들이 예. 그거 진짜 마음먹고 제압하려면 그걸 못했겠어요. 하지만 이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걸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 나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혈 사태가 없었던 것은 그들의 의지나 그들의 계획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밑에 군인들이 영관급부터는 안 움직였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유혈 사태가 없었던 결과가 나온 거지 그들의 의도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네. 정말 우리 이렇게 훈련된 그리고 민주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 덕분에 또 그런 상황이 막아졌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근데 참 용산에서 좀 여러 가지 다른 생각과 판단 오판 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계엄 직후에 또 머니투데이 보도에 보면요, 지난 6일에 대통령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이 입주해 있는 용산청사 안내실에 장어 56kg이 도착했다고 하거든요. 도통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계엄이 성공해서 파티를 하려고 했던 건가요? 이거 뭔가요? 근데 파티를 하더라도 웬 장어? 보통 우리가 장어를 먹으러 가면 그 숯불구이를 하는 데를 많이 가잖아요. 그 장어는 보통 이렇게 그 숯불에 구워 먹든지 이렇게 하지. 근데 거기 숯불을 구울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연기를 어디서 빼?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이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이 정권 들어서 항상 이해가 안 될 때는 해답은 주술에서 주술이요. 풀어야 됩니다. 무속에서 풀어야 돼요. 죄물로 바쳤어. 예. 장어를요? 아니 그 외에는 해답이 안 나와요. 심지어 이게 5일 발송 6일 배송 요망이라고 쓰여 있대요. 네. 박스에. 그 네. 도통 계엄 선포하고 아니면 계엄 전에 이런 걸 염두에 뒀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예. 저도 들은 얘기인데 예. 그 날이 12월 6일이 이렇게 그 뭐야? 응? 자축인묘 이렇게 값 12간지로 하면 12간지로 갑을 야 병정 60간지. 이렇게 60간지죠. 그러니까 예, 예. 따지면 그 날이 그 청룡에 해당하는 날이래요. 우리가 진짜 2024년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청룡이라는 건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예. 우리 실상에서는 뭐 알 수 없고. 근데
이무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예. 연못에 사는 큰 그게 용이 되지 못한 존재. 그렇죠. 근데 하여튼 용에 가장 비슷한 동물 중에 하나로 장어를 꼽은 것 같아요. 용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무기도 없고. 이무기도 없는 거고 상상의 동물이고. 그래서 장어를 선발을 한 것 같고 왜 56kg이냐? 보통 우리가 뭐 50kg, 뭐 100kg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56kg이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예. 근데 정확하게는 56kg이 아니고 2,000온스래. 2,000온스. 이게요. 네. 예,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장어 2,000온스. 2천. 2,000. 의대중은 2천. 2000. 2천. 네. 그건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지 않나요? 2,000이라는 숫자는 2 곱하기 10 곱하기 100을 하면 2,000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한자로 보면 2는 한자로 와우. 이렇게 예. 쓰죠. 열십자를 2에 더하면 왕자가 돼요. 예. 그렇잖아요. 왕자가 되고 그다음 100인데 100은 100, 100도 있지만 신백도 있잖아요. 왕자 위에 100을 얹으면 그게 무슨 자가 돼요? 황제 황자가 되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의대정원도 왜 지난 정부에서 400명, 500명 논의하다가 그것도 실패했는데 뜬금없이 2,000명이냐. 절대 타협 없고. 어. 예. 그리고 장어도 왜 하필 2,000온스냐. 나 이거 주술에 끌리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자꾸 주술에 끌리네. 솔깃하죠. 설득력 뭐 있다. 솔깃하고. 근데 이래서 넘어갔구나. 뜬금없이 12월 6일 날 왜 장어 56kg 우리가 통상 거래도 장어 여기 1kg 주세요, 2kg 예. 주세요 하고 인원이 뭐 많어. 예를 들어서 100명, 200명이 집단 회식을 해. 회식할 때 장어 먹는 경우도 거의 없긴 하지만 어쨌든 장어를 대규모로 주문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50kg 주세요. 예. 이렇게 주문을 하지 누가 56kg 55kg도 아니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56kg으로 보도가 됐는데 56kg은 정확하게는 1975온스입니다. 약간 넘더라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는 56kg이 아니고 2,000온스를 주문한 거 아니냐. 나는 얘기들이 있다. 예. 이 정부 들어서는 정확한 건 없어요. 아니, 썰이지. 근데 이런 얘기에 솔깃하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여러 경우를 겪었으니까. 2의 왕자에 얹으면 황자가 되니까 그 기운으로 계속해서 버텨라.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데 설마 그러면 최악이고요. 아니 근데 믿음이 가는데 왜냐면 최근에 천공 아까 얘기했잖아요. 12월 21일부터 기운이 좋아져서 몇 달 뒤에는 풀리고 천공 얘기. 예. 그다음에 또 건진이 나와요. 예, 지금 체포됐죠. 체포돼 예, 있죠. 영장실질심사 그 받고 있습니다. 건진 윤석열 대통령 언제 통화했냐 말 못하잖아요. 통화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등을 두드려줄 정도로 거의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후보 시절에 등을 이 정도 두드리면 어마어마한 장악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대선 후보 당 후보로 확정된 다음에요. 그러니까 그 날짜가 정확하게 그 동영상이 2022년 1월 1일 공식 그 대선 후보 캠프 신년 할애식에서 찍힌 장면이에요. 그래요. 캠프에 있을 때 윤 대통령 이렇게 등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쳤어요. 근데 쉽지 건진은 않아요. 그걸 했네요. 저도 예. 문재인 뭐 후보 대통령 시절에 옆에 예. 악수는 해도 예. 아니 아무리 친한 사람도 후보 이렇게 등을 그걸 밀었잖아요. 두드리면서 밀잖아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건 못하죠. 그 사람의 권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권력을 보여주는 말씀이시네요. 일부러 하는 거라서 건진 나왔죠. 건진도 따지면 법사잖아요. 그 다음에 천궁은 뭐 도사인지 선생님인지 모르겠으나 유튜버. 유튜버인데 하여튼 뭐 그러고 그 다음에 명태균 씨는 이제 물론 정치 브로커나 또 거기도 뭐 꿈을 해몽하고 모든 게 주술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장어 얘기를 그럴 수도 있겠다. 참 이게 가볍게 넘기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아니 없네요. 우리가 예. 비상계엄 선포일도 왜 12월 3일이냐. 그 얘기도 12월 2일 날 본회의가 있었고 12월 4일 날 또 본회의가 잡혀 있어서 의원들이 지역구 안 내려가고 다 서울에 있던 날 왜 하필 비상계엄을 선포했냐. 그게 뭐 또 왕자 얘기도 나오지만
2022년 3월 9일 날 실시된 대통령 선거로부터 정확하게 1000일 되는 날이래요. 아, 그래요?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예. 정말 이 정부에서는 워낙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사실 계엄이라고 하는 게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지금 최악의 상황들 저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당당하게 맞선다고 해놓고서는 성달도 안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까지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와중에 오늘 이것도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덕수 총리가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가 마음을 무겁게 결정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오늘 법률안 거부권의 행사로 인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서 임명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는 국힘의 논리는 완전히 깨진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법률안 거부권까지 행사를 적극적인 했는데 행사를 하고 있으니. 예. 근데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채우는 그 권한을 왜 행사 못해요? 거부권까지 행사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 논리는 완전히 깨졌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글쎄 뭐 필요한 법률일 수도 있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소극적 권한 대행, 권한 행사 내지는 현상 유지적 그 단계에서만 권한 행사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아쉬운 측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일 지금 이 상황에서 급한 건 헌재 재판관을 9명으로 다 채우는 거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오히려 잘 됐다. 이래서 오히려? 예. 헌재 재판관 3명 임명 절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거부할 명분은 없어졌다. 왈가왈부할 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요 기계적 중립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이 법안에 대해서는 본인도 총리 시절에 국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대를 했잖아요. 그 사를 갑자기 권한대행이 됐다고 해서 뒤집는 거는 그동안 자기가 총리 시절에 했던 말을 뒤집는 게 돼서 첫 번째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여당과 야당의 나름대로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좀 타진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하되 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 쪽으로 저는 기계적인 균형을 생각한 판단이다. 특검에 대해서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건가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거는 이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단에 대해서 거부권은 내가 권한대행으로서 행사를 함으로써 예를 들어 헌재 재판관의 임명권에 대해서도 여당의 주장을 형해시킬 수 있고 그 대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안 하는 자체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당에는 이 양곡법 등 6개는 거부해서 떡을 하나 줬고 야당에는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떡을 하나 주면 기계적으로 판단이 되잖아요. 특히나 내란 계엄에 대한 특검 이거는 본인도 좀 엮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할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 본인이 엮여있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거부권 행사하는 게 아니냐. 이것도 행사했으니까. 아쉬운 거는 내란 특검법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오늘 공포를 했으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게 됐을 텐데 이거는 이달 말까지 고민해 보겠다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아쉽긴 한데 뭐 아예 그거는 거부권 행사 안 할 거를 명확히 하면서 아예 오늘 법률안 공포를 해버렸으면 그런 걱정이 사라졌을 텐데 이 밀어놔서 미루고 나중에 또 딴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약간은 돼요. 근데 제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세 비결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뭔가요? 끊임없는 눈치 보기와 간 보기. 무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아마 더 이상 무리는 안 하지 않을까. 그래서 헌재 재판관 임명하고 특검법 거부권은 고민하는 척은 하겠지만 마지막 순간에 거부권 행사는 안 할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야 할 텐데요. 아니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말씀한 대로 그 연륜에 그 나이에 눈치가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지금 본인이 이거를 거부권 행사했다가는 본인이 이제 온전치 못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민주당의 압박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자유롭지 못한 내란 특검법 이거를 또 통과했는데 김건희 특검법은 또 거부를 한다.
그냥 쌍으로 특검 묶어서 예. 던져줄 공산이 크고 여당에서 반발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제가 저번에는 양곡법위원에게는 저 뭐 여러 가지 여야 간의 협치 부분들을 해서 거부했지 않냐. 근데 이 정도는 야당한테 요구하는데 해주는 것도 온당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명분이 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뭐 고민한다는 거는 예. 하겠다는 거고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는 거고 통과시키겠다는 거고 옛날 같은 스타일이면 밑자락을 깔잖아요. 이 특검법은 좀 위헌 소지가 강하고 하는데 밑자락을 안 깔잖아요. 정치인의 말들을 좀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 같은데 예. 그럼 민주당에서는 원래 한덕수 총리 이제 탄핵안 카드도 좀 만지작거렸던 것 같은데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예. 안 하기도 하고 오늘 보니까 거부권 행사했는데 논평이 세게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런 그게 민주당이 좀- 어떤 저변을 보더라도 저는 그런 것 예. 같아요. 한 번 더 이 특검까지 한번 보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원내에서로 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아직도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을 못 뽑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도통 누가 결국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좀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비대위원장 인선이 어렵죠. 왜냐하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잘 없고 구인난 예. 그리고 할 만한 사람들한테는 아예 제안을 안 할 거고. 할 만한 사람은 있나요? 예. 아니 할 만한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유승민 전 대표라든지 뭐 이렇게 지금 이 혼란한 상황을 수습할 수 있고 국민들로 하여금 좀 이제 달라지네 예.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후보군들이야 당연히 있죠. 보수주자. 있기야 있죠. 예. 근데 그런 인물들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을 거고 그냥 이른바 뭐 좀 속칭 바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 내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당 운영이나 이런 거는 친윤그룹에서 다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만한 사람 찾기가 어려운 거지.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관리형은 전혀 이제 데리고 올 수 없다. 예. 철저 그냥 관리권 없는 관리형. 예, 뭐 관리권 그런, 없는 관리형. 예, 그런 바지라는 사람을 단어를 쓰셨습니다. 데려오려고 하니까 예.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자기 체면 깎이는 일 같아서 안 하려고 하고 누굴 내세우려고 하니까 누가 봐도 좀 이상하고 뭐 예. 이러다 보니까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예 그 완톱으로 가기도 또 모양새가 이상해요. 결국엔 누군가는 찾아내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김재섭 의원 얘기도 나오고 뭐 하잖아요. 그게 그런 맥락인 건가요? 근데 사실 또 초선이고 사실 김재섭 의원도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잖아요. 그 논리에 안 맞지 않아요? 아니 뭐 젊고 뭐 처음에는 아예 투표장 안 들어갔다가 두 번째는 찬성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그래도 끝까지 탄핵을 반대한 사람보단 참신하지 않느냐 뭐 그런 의미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한동훈 대표도 같은 맥락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도 이상하지. 그 한동훈 쫓아내고 김재섭 비대위원장 예. 세우는 것도 이상하고 예. 그냥 젊고 참신하다는 기준으로 따지면 차라리 어디서 대학생 한 명 이렇게 김상욱 비대위원장으로 의원도 있는데요. 네? 누구? 김상욱 의원. 김상욱 의원. 예. 그 거- 맥락이면 거기는 예. 시켜주기 싫겠지. 근데 김재섭 의원은 좀 또 다른 맥락으로 읽히나 보죠? 국민의힘 안에서는. 아니 김재섭 의원은 또 급하면 윤상현 의원한테 물어볼 테니까. 네. 김재섭 의원의 반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김재섭 의원이 뭐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많을 건데 그 안은 아마 이 내일 안에 무게감을 김재섭 의원이 훌륭한 청년 정치인이긴 하나 이겨내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고사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봐서는 비상이라는 게 뭐냐면 당내 비대위가 쓴다는 건 비상사태예요. 그렇죠. 비상사태는 지금 현재의 위기를 개선하는 이미지를 개선하고 당내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야 되는데 이미 국민의힘 자체는 한동훈이라는 그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마중물을 쫓아내 버렸잖아요.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 구구가 돼 버렸잖아요. 기왕지사 버린 몸 누가 하듯이 그냥 구구 인사 데려다가 그냥 비대위 구성하세요. 차라리 그냥 누구 추천해 아예 그냥 주시겠습니까? 구구 뭐 정강훈 목사를 데려오든지. 정강훈 추천? 거기는 비대위원장으로? 당이 이제 저쪽이구나. 그러니까 좀 더 뭐 이런 구구 유튜버들 중에 기용 잘하잖아요. 구구 유튜버를 뭐 당 비대위로 해서 이봉규 TV의 이봉규 이봉규님. 뭐 고성국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데려다가 앉혀놓고 그냥 지금 현재 내란 사태에 있어서는 이거는 통치행위다. 예. 죄가 없다.
똑같은 메시지 지금 그런 분들이 하고 있거든. 그리고 비대위를 해서 비상 시국에 국민들한테 우리는 계엄을 반대하지만 계엄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탄핵은 반대했습니다. 어느 국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이미 베린 몸. 그럴 바에 그냥 끝까지 그냥 구구의 길로 가는 거. 갈 때까지 갈 때까지 그냥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이 없어. 아니 권영세 의원이 그 안에서야 합리적이지만 그분도 어차피 친윤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그 비대위원 해봐도 다 친윤이고. 근데 실상 따지고 보면은 저기 김재섭 의원이 한다 치더라도 배현진 의원도 얘기 나오더라고. 근데 한다 치더라도 친윤이 지금 그때 찬성했던 사람 배신자의 뭐 쥐새끼네 뭐 이런 표현까지 극단적으로 쓰는데 그거는 그럴 바에는 불가능해요. 그냥 그런 주장을 극단으로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데려다가 그냥 마지막까지 가보자. 가봐라. 그냥 쓰시면 그게 더 훨씬 더 예. 본인 지지층 결집하면 좋을 거예요. 2017년도부터 계산을 해보면 아마 정상적인 당대표가 있던 기간보다 비대위가 있던 기간이 더 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비상 상황이 정상인 상황이야. 어쩌다 그렇게 돼버렸을까요? 모르겠어요. 나는 이유를 알아요. 자. 기괴한 사람을 만나면 기괴한 운명이 되는 거지. 기구한 사람은 윤석열 기괴한 대통령? 사람을 만나면 기괴한 사람. 기괴한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괴한 대통령을 본인들이 배출해 놓고 기괴한 행동들을 계속해서 방어를 하다 보니 결국에는 신세가 기구해졌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괴한 사람 만났더니 그렇지. 기구해진 기구해진 정당. 거지. 한동훈 대표도 그래요. 사람 잘못 만나서 마지막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다 그래요. 본인은 마지막이라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봐봐요. 포기하지 그 않겠다라는. 기괴한 윤석열하고 엮이면 어떻게 되냐면 한동훈, 조국, 이준석, 이재명 다 그냥 기구한 운명들이 되는 거야. 뭐 물론 엔딩은 각자 다를 수 있다. 엔딩은 다를 수 열어두고 있지만 현재는 이야기하시죠. 고초를 겪잖아요. 예. 뭐 본인 스스로도 지금 굉장히 기구한 상황으로 스스로 팔자를 가져가고 있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비대위원장 중에 한 명으로 좀 꼽히는 사람이 나경원 의원인데 나경원 의원이 이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제 계엄 해제 참여를 못한 거는 민주당 지지자들 때문이다. 이런 식의 계엄 해제 당일날 못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투표를 못했었는데요. 본인이 그때 못 들어간 거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담벼락을 막고 있어서 거기 막고 있어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사실관계와 다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다른 국힘의원들은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 약간 이상한데. 추경호 원내대표도 저기 본청 원대실에 있었는데 4명인가 5명이라 그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결국 이것도 다 이제 이렇게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이야기. 비겁한 변명이죠. 비겁한 변명이다. 지지층 결집도 있고. 당대표는 그렇게 계속 안 되더니 이제 당대표 격인 비대위원장 한번 하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정치하시면 안 돼요. 본인의 지성, 그 다음에 이성, 그 다음에 정치를 해왔던 중진 의원으로서 정말 중진 의원이 잘못되면 중죄 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 언어 유희를 하고 계시는 우리 중죄를 지으면 안 돼요. 굉장히 근데 용역 재미는 커플. 좀 없네. 지금 날카로운 용역 커플. 아재. 용감한 이야기를 하고 이 정도 계십니다. 수준에서 지금 용기를 낸 건데. 예, 끝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기자 질문을 받겠다고 해놓고서 좀 MBC 기자의 질문을 좀 끊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본인은 뭐 앞에 좀 중복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하필 MBC다 보니까 좀 관심을 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근데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비상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잘못된 일을 자당 출신 대통령이 한 거를 잠시 좀 잊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딴 거 필요 없어요. 뭐 MBC 뭐 조선 골라서 질문 받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무조건 납작 엎드려서 기회만 되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를 연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은. 그래서 MBC 아니라 뭐 누구의 질문도 골라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상황에 대한 좀 정확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뭐랄까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런 태도는
너무 뻔뻔하게 비춰질 수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들어요. 왜 모를까요? 그러게 말해요. 어떻게 모르지? 근데 그것도 이해 안 돼. 비정상이에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MBC만 키워주는 꼴이에요. 따지고 보면 MBC는 안 해요. 그러면은 국민들은 MBC 응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MBC를 대래 키워주는 건데 권선동 원내대표의 그런 입장들은요. 진짜 김영남 말대로 100번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하고 그냥 만날 때마다 죄송합니다 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떳떳한지 정말 후한무치라고 하잖아요. 얼굴은 낯은 두껍고 염치는 없다. 참 딱 그 전형이다. 미스터 후한무치가 될 수 있어요. 그러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탄핵이 있고 나면 그래도 그 당에서 사과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럼요.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좀 보이지가 않아서 공식적으로 뭐 한동훈 대표는 사과했지만 당 차원에서 사과가 없다 보니까 이게 다 연속해서 겹쳐서 좀 보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혹시 하실 말씀? 아니 예. 정말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음 저도 그게 총선이 궁금합니다. 다음 총선이 많이 남았다고 지금 만 3년 이상 남았다고 그거 믿고 저러나?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많이 예. 남았죠. 예. 지금 총선 치른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불과 8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남은 게 지금 3년보다 훨씬 더 길게 남은 거니까 뭐 윤상현 의원은 1년 얘기했으니까 지금 3년이 넘게 남은 총선 그때 가면 완전히 바뀐다. 다 까먹는다. 다 예, 까먹는다. 다 이거 찍어준다. 믿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 국민들이 3년을 기다릴 거예요. 독한 마음 먹고 나오기만 해봐라. 그때 다 이름 적어놓고 내일 안에 동조한 내일 안 동조자들을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 특히 여의도의 국회의원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네. 저희는 계속 잊지 않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두 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12월 19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